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권. 저희가 환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성환읍에서 2000년부터 2100년까지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20년에 있는데 온도가 지금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이 위로 기온이 오를 것은 바로 고탄소 성장을 했을 때 시나리오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빼고 자동차 뿜뿜거리고 친환경을 안 갔을 때 저희가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고 저희가 저탄소를 하게 되면 그다지 많이 10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다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온도가 39도까지는 저희가 오르겠지만 100년 동안 저희가 고탄소 성장을 하면 44도까지가 이 성환 지역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44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막 기후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입장에서만 보신 것 같으니까 입장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성환이나 다를 바 없이 평균에 대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약 0.5도에서 1, 2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하고 성환은. 그래서 천안지역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저희 선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천안이라는 것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라든가 최대 온도 변화라든가 겨울에 오늘 그다음에 비가 얼마나 올 건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의 사회를 개선하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있어서 21년도 평균 온도는 전국적으로 12.3도 정도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의 위치가 있죠. 각 도별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12도 측면에서 지금 이게 이제 시나리오는 고탄소로 했을 때의 시나리오. 그래서 좀 도 간에 조금씩 몇 도씩 그 차이가 좀 보이면서 우리 충남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죠. 보시면. 그리고 이제 평균 온도 변화가 고탄소, 산업기술의 빨리 그다음에 저탄소, 재생에너지를 쓰고 했을 때 91년까지 저희가 천안 지역을 봤더니 약 고탄소 할 때는 4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 성장을 하면 저희가 0.1도가 안 되게 기후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하죠. 0.5도가 발생을 하면 0.5도 증가하면 가축질량이 전년전 수량이 증가합니다. 평균 기온이 0.5도 올라갔을 때. 근데 저희가 저탄소 성장을 했을 때 0.7도가 100년 동안, 70년 동안 기대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4도까지 올라가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좋지 않은 현상들을 다 포함하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배지 적합지 않고 병해충 급속도를 나고 그다음에 농경지 침수 그다음에 쌀 생산량이 거의 60% 감소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아까 말했죠. 44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틀 전에 KBS 뉴스에서 나온 거를 제가 보다가 얼른 캡처를 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연구소의 책임자인 코페르니쿠스 사람이 올해 그 1.5도를 추가했답니다. 평균 기온이 올해 지구적으로. 근데 지금 예측하기로 이 상태로 가다가 매년 1.5도씩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1800년 대비 지금 2000년 와서 1.5도. 1800년에서 지금 2000년 와서 1.5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세기가 지나갔음에도 1.5도 올랐는데 지금의 추사라면 이제 매년 1.5도씩 올라가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사짓는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반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감하느냐, 한 65%. 그 다음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봤더니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가 40%, 긍정적인 영향이 한 25%쯤 나왔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변화 보면 혜택을 보는 데가 있고 혜택을 보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하냐, 농사를 계속 지어서 갈 거냐, 내가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그 농사 못 지을 것 같다, 이것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농사 잘 지을 것 같다, 이것도 인지할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것들이 이제 즉 이것의 증거는 기후변화가 확실히 농업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조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천안가 입장에 그 과수농가, 배농가와 그 다음에 그 포도농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농정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 올해 열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열과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기의 CO2는 계속 나오고 있고 했으면 어떻게 하는데 실제 농사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봤을 때 그 병해충 증가는 비가 많이 오는 거가 확실히 관계가 있고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온도에도 잡초하고 병해충 변화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열해를 받았을 때도 해충 증가가 증가할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봤을 때 과수에 있어서의 영향은 이건 전반적으로 벼, 콩 이런 게 전반적인 건데 근데 과수 투기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과수를 하는 농가에서 이런 지표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에 올 여름이죠. 올 여름에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달 전에 나왔고 아마 우리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해에 대한 열대 문제 또 그 감귤에 대한 거 포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 감귤에도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과수 재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사를 계속 져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포도하고 감귤에 대한 그 공간적 변화가 지능청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50년 후 100년 후 저탄소 판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과는 힘들 것 같고요. 그 태백산맥의 길거리에만 보냉자는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포도는 우리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저탄소가 가면 포도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감귤은 제주도에서 남부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예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재배 적지 변화에 대한 부분이 충남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 그 사과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더 이상 사과 재배 못한다 이런 얘기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수 재배 지역의 그 도단위 변화도 과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근데 이제 그 경상남도 쪽이 과수가 그 변화가 좀 큰 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에서의 그 농업을 봤을 때 기후변화 모델에 보면은 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기 보면 추이 예상을 봤는데 선거 40년 지나고 지금까지는 재배 적합지입니다. 근데 50년부터는 재배 가능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질 수 있고 못 질 수 있는 쪽으로 마찬가지로 성안도 그렇고요. 성과나 성안 마찬가지로 여기가 직산인데 여기 입장이죠. 입장은 요거 좀 10년 더 고증을 해서 기후변화보다는 입장은 배농사를 다른 여기 우리 주변보다는 10년 더 적합지로 옮길 수 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사과는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부 입장이고 어디거나 앞으로는 없어지는 곳으로 거의 기후변화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모델 보더라도 그 사과 쪽은 안 되는데 포도는 저탄소 성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고탄소 성장을 하게 되면 재배 적지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포도는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탄소 성장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이것에서 질 좋은 포도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장면에서의 포도 변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랗게 적색이 있어야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데 이게 기후변화 모델에 따르면 저탄소입니다. 근데 고탄소로 가거나 중탄소로 가도 이
우리 살고 있는 집 입장 지역이 지도에 색깔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용역을 하면서 자료조사를 한반도 기후변에서부터 사게 될 변화, 그다음에 과수의 국내 과수의 변화 자료를 찾는데 주로 사과배가 많이 나는 포도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어쨌든 포도 자료를 오늘 좀 추가하고 내외적인 일단 모양은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변화가 어떤지를 좀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삶의 변화까지 같이 넣어서 왜냐하면 재배지가 산 쪽에서 재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담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화산병과 관계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천안 지역은 또 이 동물의 조류독감이 또 이게 오리노가부터 많아서 매몰한 적이 많죠. 근데 이제 과수화산병 때문에 또 매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지 기간이 좀 짧아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농가는 계속 심을 건지, 아니면 파작물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농을 포기할 건지 그런 기로에 좀 서 있고, 계속 재배하려면 이제 3년까지는 크게 심을 수가 있으니까 잘 버티고 나서 다시 화산병균을 오지 않는다면 여기 심을 수 있는데, 이게 최고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시험 자료가 묻었던 자리에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제가 작년에 50농가 우리 박상진 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이 과제를 하면서 30농가를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80농가에 대한 정보여서 자료 도출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채취해서 지금 올해 30군데는 여기 지금 선거, 그다음에 성완, 그다음에 입장, 직산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토양을 떠서 조사했고요. DNA PCR 방법, 그리고 코로나 PCR 하듯이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결국 화산병균은 이 토양에서 나오진 않아서 토양 자체는 상당히 균이 없다. 저희가 토양에 20cm 밑을 떠서 했기 때문에 맨 밑에 틈없이 짧은 기간에 심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대체작물에서 안성과 평택, 충주도 화산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대체작물을 고심해서 용역을 많이 진행했던 건데, 저희도 이제 농가에 물어봤을 때는 고구마를 좀 많이 심고 건고추나 마늘, 들깨 정도가 의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 작물로의 전환 농가도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잠시 요거 심다가 다시 배 심겠다는 거고요. 아예 이제 배는 안 하고 다른 걸 전환할 때도 뭐 거의 고구마나 건고추, 그 다음에 이제 인삼 들깨, 그 다음에 포도나 블루베리 쪽으로 많이들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기후변화 모델을 봤을 때 포도는 계속해서 농사를 이쪽에서 짓는 몰래들 나와서 상당히 괜찮은 초이스다.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게 오버 프로덕션,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냐, 다들 포도로 가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웃소싱할 거가 커뮤니티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듭하고 세 번째 신규병에 대한 선제적 어떤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포도에 발생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자료를 한글로 조사 번역을 해가지고 자료집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는 병들, 마찬가지로 포도에서도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병들까지 나눠서 앞으로 기후가 변화가 되면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 자료를 보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려병원책을 화산병균이 아밀라고 하는데 잘릴라하고 디케아, 배에서 디케아가 나왔죠. 빨갛게 점액질이 나오는 새로운 병이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은 세균병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세균병에 리스트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가 잘렐라가 이게 포도 피어싱병을 일으키는데 전 세계적으로 포도 재배 국가에서 이 병원처럼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의 화상병이 준할 만큼 되게 심해요. 근데 얘네가 그 감귤류에도 가고 그다음에 배에도 가는 것이 이쪽에 가게 되는 병원체 들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지금 혈압병 다음으로 유의무료 병원체를 지금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지정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종류 병원체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기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식물에서 샘플링을 해서 진단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진단 방법에 대한 것까지 좀 마련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병원체가 나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화학병처럼. 근데 나무 안에서도 그 수관하고 그 약물을 이동하는 사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단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병증도 감염돼 있지만 증상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병균을 계속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대응 지침이 마련된 것을 보고서에 또 담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그 농업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의 IPCC에서 2007년도에 얘기한 거에 의하면 바로 이 중에서 몇 가지 있지만 저희가 병해충과 관계돼서는 종합적 관리 기술과 그다음에 새로운 작물의 품종, 그다음에 식물 검역의 개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어요. 거점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해충 잡초 관리 개선을 했는데 이 거점 신고 프로그램이 좀 나라마다 좀 구체적이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좀 어떨 때는 감시식물 이런 쪽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피어슨병의 기주가 800종이 넘습니다. 근데 화상병은 기주가 180종 정도 되는데 피어슨병은 기주가 800종이나 돼서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콩에도 가고 감귤에도 가고 배에도 가고 이렇게 넣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식물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거점센터를 마련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편인데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돌발이나 추적이나 혹은 가능성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화상병 발생했을 때도 진단 자체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서 발생하는 거 있으면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때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 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빨리 병을 방대해서 빨리 코로나 진단이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선제적인 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제적인 거를 중앙정부 지능청에 의존하거나 그다음에 도의에 의존하거나. 근데 여기는 시군에서 중요한 거는 시군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앙기관에 의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문제를 파악한 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기후변화 쪽에서 얘기가 됩니다. 어디에 의존하면 늦습니다. 틀이 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지능청과 검역본부에서 BL3 생물안전시설, 고위험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배와 포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장 위험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이 시설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는 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청에서 정밀보건과에서 저희가 아열대 기후로 가니까 새로운 이런 병해들이 나온다. 새로운 공파들이 나온다. 근데 얘네들을 조사해보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녹균병은 포도하고 멜론에도 발생을 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 새로 그 열매썩은병 키위라든가 망고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 포도에도 상가 수박에도 포도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아열대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배와 포대의 이 병원체가 더 올 가능성이 높고 또 병원성도 강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후난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난민은 알죠.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떠도는 꼬드기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환경용어입니다.
기후가 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지금 떠나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기후변화에 피해를 받으면서 내가 계속 머물러야 되느냐 고민인 거죠. 떠나느냐 남는가 그게 문제다. 그렇죠? 근데 남는다는 것은 농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짓는 농사를 바꿔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작부 체계를 변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배적지에 대한 정보 기반에 대한 환경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떠난다 어디로? 나는 포도 농사는 배 농사에는 사과인데 사과가 고냉지로 갔으니까 고냉지 가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기후 난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를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간에 선택을 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물별 재배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과연 갔을 때, 남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작부체계 변환에 대한 정보도 그 전에 우리나라 작부체계 진흥청 연구는 주로 수도장, 벼를 중심으로 해왔지 우리 과수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 밭작물에 있어서도 그 분포도와 재배지 생산성과 관계된 그 작부체계 변화는 연구조차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향후 좀 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그러니까 농업인의 이제 주요 의견,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보 제공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대응책을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뭐냐, 그걸 세워야 되는데 그 변화에는 자연재해, 재해 대응과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근데 병해책 발생 대책은 재해 대응과에서는 또 다르지는 않죠. 일부 연계는 되겠지만 제가 충남 도예가 들어가서 농업하고 환경 이렇게 나눠놨는데 농업의 농업 환경은 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어요. 환경 재해하고. 근데 분명히 두 개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WHO의 독일과 이태리는 농업과 환경보건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도도 환경 따로 농업 따로 그리고 농업 내에서 농업 환경과 이 기후로 되는 거는 아예 설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들어갔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병해충 발생 대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구를 통해 살아야 되는 영농 환경 개선인데 이게 토양과 물과 그다음에 작부체계 그다음에 작물 변화 그다음에 이제 식품종이죠. 어느 온도 변화에나 기후 변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병해충 발생 대책에 이제 같이 아우러져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팜으로 가면서 기후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 작물에 대한 얘기가 가는데 친환경 에너지인데 사실 그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탄소 중립 문제하고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환경 문제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영농 환경 개선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가는 쪽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것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품목이라든가 품질의 변화에 대한 것이 어떡하니까 다들 뭐랄까 원인을 모르나 품목의 변질이 일어났다, 온난화가 증가했다, 원인은 모르나 감소했다 이런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 과실류, 그다음 미공민, 맹류 이렇게 나오는데 과실류가 보면 응답이 제일 없어요. 설문조사라면 과수농가가 별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아마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왜냐면 1년생 작물은 금방 기억 넘어가는데 이거 나물에서 이거 있는 거야 먹는 거야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도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이나 영역에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환경에 대한 교육 인지도가 높으면 그 과실류에 대한 그 품질 변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 변화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자료가 도출이 돼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갈 수 있다는 걸 좀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나라 뭐 빵점을 받은 게 있죠. 식량 안보 전략. 정치권에서 그걸 해야 되고 정치라는 분이나 도정에서는 이제 와야 되는데 자 어떤 대응이나 대책 전략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데이터를 해가는 과정은 그 처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정보를 만들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다음에 대응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일본이나 미국만큼 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의 경제력은 올라갔지만 농업으로 보면 아직 일본이나 미국에 한참 뒤져 있는 나라라는 거죠. 식량 안보가 일본은 7위잖아요, 세계. 미국은 9위고. 바로 데이터 기반에 의한 정책이 꾸준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아까도 빵점 맞은 대응 정착하려면 지금 부지런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데이터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은 내 임기 중간에 데이터만 모아서 내가 승진할 자료가 없는데 그거 몰라에 가장 큰 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보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가 장관님 만나면서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이 로드맵 따서 꾸준히 가야지 중간에 데이터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정보 마련해라 해가지고 딱 반짝 나오면 없어지고 하다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노동자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정에 있어서 굉장히 정찰실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부분 제거를 시대를 했고 저희가 이제 부분제에 대한 계산안도 이제 정부자를 하면서 향후 지금 부직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부직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거 캡션 마크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에서 언제 치워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과제가 재작년에 끝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났고 그 다음에 부직포 대신 꼭 부직포를 써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근사비 처리하고 좀 덮어주면 그 뿌리 있는 데까지 금방 죽어서 버섯균이 와가지고 금방 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일부 제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따로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과학적 자료가 도출이 되면 농가에서 우리 분방대하면서 잘라놨던 부분 요즘 좀 많이 틀어보고 있는 추세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구루터기 주변에 배가원의 잡초 제거 이거 벌레가 올라가는 거 한다 해가지고 충해 방지를 위해서 옆에다 잡초 많이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거 화상병 발생돼서는 제거하는 거에 대한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제거하고 깊이 파묻지 않고도 10cm 이상 복통만 하면 안정하다는 거. 요 자료가 노출이 되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방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좀 급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도입을 하는데 항상 우리 스마트팜 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유기온실입니다. 파프리카 제거하면서 유기온실이 들어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파프리카를 고가로 냈는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냐면 이 포장 안에서 파프리카의 푸사리움병에 의한 그 썩은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발생률이 늘어나서 그 호주의 컨설팅을 받는데도 경영 문제는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가면서도 새로운 환경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병해충 발생을 미리 사전 모니터링하면서 유해인자를 찾아서 대응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설문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제가 화상병 매몰 농가를 돌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화상병 병증에서 잘 인지하고 않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반이상입니다. 즉 알고 있으면 좀 더 교육받으러 좀 더 열심히 나오시고 약 주면 제때 뿌리고 이런다고 하실 텐데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건 제가 사과농가 축성 지역을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를 우리 포도나 배농가의 분들하고 그다음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기관의 분들 다 똑같이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같이 짜는 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0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들을 좀 만들었어요. 온난화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언제부터 어떤 게 변화했나요? 이렇게 해서 10년 전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설문을 봤을 때 유용하고요.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후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농정 정책이 그거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좀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8번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열거한 것입니다. 다음 중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정책을 알고 있나요? 일단 그 문제, 이거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조사된 자료에도 이런 답을 하려면 그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이러한 설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 의원님 기후변화를 하셨을 때 그 농업인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 교육이. 그리고 교육에 기반해서 이런 설문이 들어갔을 때 내 농가와 지역 환경을 알고 설문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바탕으로 분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짜야 된다는 거. 그래야 대응책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종 변화니 재배 면적 들이 다 들려있어요.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기온이 올라가면 다른 장르로 변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기온에 선다고 했잖아요. 이건 답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고 몇 퍼센트가 바꿀지 나오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표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많은 정보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신 그다음에 나름대로 소견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는 농가분들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도원이라든가 우리 또 센터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비슷한 공통적인 질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두 개 서클 뒀는데 지자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가수 재배에 대한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일세는 하고 있어요? 네,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책 프로그램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생 사업은 농업 환경이 따로 놀고 있다고요. 제가 돌을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려면 같이 가야 돼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계시는 농가분에서 보호에다 건의할 때 바로 왜 따로 놀고 있느냐. 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자체 어떤 연구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프로젝트 연구 과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적을 수가 없겠죠. 이걸 보면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인터내셔널 플랜트 세니터 네트워크라는 것이 최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을 좀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능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서 다이렉트로 세계적인 성향을 보면서 정보를 우리가 확률해서 빨리 선제적 액션에 정부가 취하기 전에라도 우리 농가가 급하니까 그게 선진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을 하고 뭔가 다른 나라에서 따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병해충도 우리가 먼저 선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학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병해충은 신속 새로운 애냐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냐는 단계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선제적 기술력 확보 그래서 지능청이나 검역본부나 그다음에 물론 도에 의존도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좀 천안시 정도 기술력 수준이 되면 우리 여기가 우리 포도는 우리 전국에서 최고인데 근데 왜 지능청이 의존해요? 선진국에 가면 이태리든 미국이든 다 농가가 하죠. 농가가 나서서 정부한테 이거 개발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돈 50 낼 테니까 정부에서 50 내서 이거 해주시오.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돈을 써가면서 선제적 기술을 해야 된다.
좀 바꾸고요. 우리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의 핵심 작물 병해충 비비 우리 내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안 만들어줍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교육변화는.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진단열성 증대. 그래서 우리 대학은 우리 학생들이 24시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바로 다음날 결과 우리 코로나 때 다음날 결과 나오듯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증대성을 좀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발생했던 애들이 더 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문제가 되는 애들은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특성을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애에 대한 비교정정 진단 의식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방제 여부도 아까처럼 고위험성은 정부 시설을 이용해서든지 그래서 이제는 액션은 키는 농민이 중심이 돼서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 선진 농민인 거죠. 더 이상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는 데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 영향에 대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하고 그 재배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근간이 되는 자료를 좀 이 연구 모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그 농가가 같이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좀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바는 포도와 배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이벤트 이슈. 아까도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는데 화산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온다든가 또 근데 많이 재배를 많이 했는데 다 판매가 되면 많이 생산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특화시키는 포도 재배를 우리 혹은 대재배를 여기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진화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 아이디어 가지고서 먼저 나갑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논의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요즘 포도 보면은 뱃살 빼고 뭐 하는데 아침에나 포도 주스하고 씨를 동시에 갈아가지고 먹는 걸로서 체중을 줄이는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포도를 써야 돼요? 소비자 질문이 그거예요. 유튜브가 나와서 빼는 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어느 포도를 써야 되는가? 아무도 답을 못 주고 그때 유튜버에서 입장의 어느 농가가 혹은 입장의 농협에서 다이어트용 포도는 매끈 며칠째 재배된 걸 써서 분석을 하면 그 포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딴 거보다는 아침에 포도의 그 껍질째 먹는 포도, 껍질 버리지 않고 거기에 지금 항암물질이나 피놀 컴파운드들이 많이 들어서 적색 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껍질 까서 버리는 우리의 그것이 풍토였는데 지금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가면은 껍질이 붙어있는 채로 포도를 먹어서 씨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거는 다음에 주백을 마시는 쪽으로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용 포도에서 다이어트 포도용으로 포도를 기존에 씨 빼는 게 귀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씨가 중요합니다. 좀 씨를 갈아서 그 추출물이 다이어트 하는 데 좋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굵게 하고 껍질이 단단히 붙어 있어서 갈면은 껍질이 잘 갈리고 그 씨가 잘 갈리는 포도. 그걸 통해서 나온 걸 다이어트 포도로 이렇게 딴 지역에서 없는 여기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기를 맞춰서 동일한 것이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먹거든요. 포도주백을. 그러면 특정 시기에만 나오지 않아 저장시설이든 어떤 특정 시기든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생산이 많이 돼서 많이 나가면 정식으로 먹을 거 먹고 다이어트로 갈 거고 이런 그 프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어떻게 포도를 그렇게 생산해서 공급해 줘야 될지. 육종은 당도, 스소도 이런 거에만 나가 있죠. 유통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와 그다음에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자와 암환자에 이렇게 타겟팅하는 뭔가 특화된 제품들을 가공식품으로 혹은 생식으로 또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도 전화 식사 때 스포츠 센터가 들어온다는데 스포츠 음료를 당이 적으면서 항산화가 많으면서
수분 보충을 해서 전해질이 높은 포도 과즙을 어떻게 음료를 만들 거냐. 이제는 천안센터 들어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기서 경기 열릴 때마다 천안에만 가면 딴 데는 팔지 말고 천안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그 스포츠 음료를 갖다가 우리가 광고를 해서 하면은 근데 거기에 분명히 중요한 게 아까 있었잖아요. 스포츠 음료 가면서 다이어트 주스 가면서 모든 게 시리즈로 싹 가서 여기에서 배달된 것을 좀 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색코 지금 샤인머스키 때문에 다시 갔다가 다시 5% 된다 그러는데 우리 옛날의 맛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도와 이걸 도대체 이 아침에 먹는 것으로 설사하지 않으면서 전해질 보충하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아웃소싱하는 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양구적으로도. 그러니까 병해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배농가도 포도농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생산하는 것으로 뭔가 유기농이면서 친환경이면서 특화된 체제로 뭔가 통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지. 생식은 사람 수에 비례하는데 이 음료는 하루 3잔 하면은 포도 몇 그램을 어떻게 갈면 그러면 이제 가지를 칠 때 포도 가지를 칠 때 이것이 씻을 때 좀 성기성기해야 잘 씻고 그 가를 때 이런 잔재물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알을 따서 가를 때도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포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에 대한 것은 기존의 농업 방향에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마케팅 방향으로 두고서 포도 농사와 그 다음에 수확과 가공과 저장을 달리 가는 쪽으로 좀 아웃소싱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좀 참지 않을까. 그리고 천안 특화 상품으로만 좀 판매하고 딴 데도 팔지 마세요. 그냥 이거 생식용보다는 전국 비슷하지만 그 스포츠 음료하고 천안 축구 향으로 가는 거는 똘똘 뭉쳐가지고 딴 데는 안 하고 우리가 올해는 요만큼 보여드려도 더 이상 과욕 안 한다 그래서 유지가 돼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특화되지 않으면 그럼 천원에 가서 사야 돼. 유통이 안 돼. 그게 유럽에 가면 특정 마카에서 그 치즈 파는 거 또는 여러분 그 프랑스에 가면은 그 포항 찬란한 궁전이 있죠. 무슨 궁전이죠? 마르세유 궁전. 그 마르아 엉뚱한 학교가 있어. 그 안에 있는 기념품점에만 파는 특화된 기념품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려면 소장이기 때문에 꼭 그 궁전에 방문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도 값어치를 올리려면 우리가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그 쉽게 팔지 않고 나는 500원 팔고 누구는 1000원 팔고 이건 절대 안 되죠. 이 지금 농협처럼 하는 똘똘 뭉쳐서 특화된 거는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대응하면서 대책 전략. 이게 이제 선진 농업은 하나로 갑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과수 화상병 때문에 발생지가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호수 주변이 우리나라 미국으로서는 또 사과를 재배한 원산지예요. 근데 거기서 1800년대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과수가 재배되면서 이제 사과에 대한 화상병 방지에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래서 사과가 생산이 되는데, 야 사과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냐? 뭐 포도나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과로 가자 그러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특정 품종은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그 칩을, 저 사람들은 칩을 좋아하니까 슬라이스된 가공 칩을 드라이해서 나온 특정 품종은 거기만 팝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 주변이 또 여름 휴양지예요. 휴양지 같은 사람이 그거 먹고 그 칩만 거기서 오도해가지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로컬 판매에 대한 그 친환경성을 많이 주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그 어떤 마케팅 전략과 특화된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기후변화는 내 농가 저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농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서 농정도 거기에 맞춰가는 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